자, 문 정권이 이번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 보니까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왜 이성을 상실했는가 하면 아무리 미쳐도요, 좀 상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씩 미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권은 이제는 배째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남의 잘못만 죽이겠다고 달라들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안면 몰수해 버리는 행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요, 문재인은 OCD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영어로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에 꽂히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부분, 즉 하나에 꽂히는 장애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머리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공산주의의 미망, 고려 연방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권 유지, 이런 것만 머릿속에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벌써 이 온갖 쓰레기들을 어디서 골라도, 쓰레기 하치장에서 골라도 그보다는 낫게끔은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는 요식행위고 벌써 내다 꽂겠다고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 조윤선이, 그 남편이 김현장인가의 큰 변호사, 조윤선도 옛날에 은행의 부행장도 했고, 그런 두 사람이니까 재산이 많았는데, 그런데 벌은 거와 쓴 게 일치가 안 한다. 그래서 조윤선이 1년에 몇 억씩 썼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경제민주화를 가장민주당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재벌을 비판한 박영선도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박영선이 2016년 11월에 조윤선의 씀씀이는 유명하지요. 연간 5억, 문체부 장관이 되기 전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이라 했는데, 이번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이렇게 후보로 오른 그도 또한 문제인 겁니다. 5년 동안 박영선과 그 남편이 신고한 소득이 33억인데 같은 기간에 늘어난 재산은 9억 9천, 10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억이 어딘가는 쓰였다라는 이야기인데, 5년을 갖다가 23억으로 나누게 되면 1년에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윤선의 5억이나 박영선의 4억 6천이나. 자, 그런데 박영선은 야당의 주장은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납부하고 난 뒤에는 실제 이 33억보다 30-40%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죠. 이걸 세금으로 다 냅니까? 고액자의 세율이 이렇지만은 거기에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한 항목들을 집어넣으면 그 중에 30-40%라는 중에 세금을 얼마를 냈는가를 박영선이 이야기를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같이 남에 대해서 그대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재산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돈 버는 게요, 박영선이 2014년에 국회에 들어갈 때 보유재산이 8억 5,500만 원이었는데 2003년 말에 2004년에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1억 600, 그리고 2006년에는 15억, 2008년에는 20억,
2014년도에는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5억 4천, 2018년에는 1년 사이에 6억이 늘어가서 41억 4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공무원 하다가 무슨 검사하다가 정치 한 20년 했는데 처음에 한 3, 4억에서 시작한 재산이 나중에 보니까 20몇 억 는 사람들을 내가 숱하게 봤어요. 그럼 정치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이 늘 수 있느냐? 거기에 박영선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은 5년간 소득액, 재산 증가액 차액이 23억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에 4억 6천, 월 평균 3,800만 원을 사용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걸 그대로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돈이 어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세금 내고 썼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선이 2010년에 도쿄의 미나토구 제일 비싼 동네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 구매에 11억 4,305만 원이 들었어요. 그의 예금은 9억 4,774만 원에서 8억 4,055만 원으로 1억만 줄었어요. 일본 금융기관에서 7억 4,706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 도쿄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자 내외의 예금은 큰 변동이 없었고 배우자의 예금이 9억 4,774만 원에서 8,455만 원으로 1억이 줄었는데 박영선의 예금은 2억 815만 원에서 2억 6,207만 원을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부의 예금 합계는 11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7억은 대출 받았다 하더라도 예금이 부부가 변한 게 없으면 자기 돈은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억의 돈은 어디서 떨어져서 집을 샀는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재산에 좀 이상한 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에 이어서 진영도 지금 자기의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 재개발 부지에 딱지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옛날에 이 사람 화제가 됐죠. 16억의 시세 차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재개발의 사업에 딱지에 투자해서 16억을 번다. 정말 기가 차지요. 자, 그런데 이 진영 장관 부부가 문제의 땅을 산 게 인근의 그 용산 그 철거 과정에서 화재가 나서 경찰관이 등 6명이 죽은 용산 참사의 시공사가 그걸로 인해 빠지고 한마디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보일 때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마디로 컬값으로 딱지를 매입하고는 이듬해에 대기업이 그걸 개발을 하자. 이제 거기에 주상복합이 이제 허가가 나면서 재개발이 날개를 달고 그러면서 진영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사람 한국당에 있을 때 이빠른 소리 하는 척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싸우고는 민주당으로 가서 또 거기서 공천을 받았지요. 자, 박쥐처럼 여기저기 잘 날아다니는데 돈도 역시 잘 물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썼는데 10억 2천만 원 이제 딱지를 공시지가 20억 5천만 원을 10억 2천만 원에 샀는데 실제 투자금은 5억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135.38 그러니까 한 40평이 넘는 아파트와 상가 2개 총 26억대의 분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안부가 용산구 관내 그 평생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런 돈을 버는 일이
뻔뻔하게 가능했느냐에 대해 진영은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공감한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개발이 될 것이라는 지역구 내의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인텔리인 척하고 이 당 저 당에서 국회의원 공천받고 이 당 저 당에서 장관도 지금 해먹는 그런 사람이 어찌 살아온 것은 저렇게 개판입니까? 돈 앞에는 체면불구, 염치불구,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없고 내 돈은 벌고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개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다 주택자고 4채를 보유한 조동호는 농촌 지역에 10개월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농집을 매입하면 6개월 거주 조건이 있어요. 경자유전이라고. 농지는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갖다가 못 맞추니까 맞추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해서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하고 아버지 산소 주변으로 옮겼다 하는데 거기는 갈 데가 무성해서 도저히 그 농지라고도 할 수 없는 데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면 조동호가 부인 명의로 경기도 양평에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가보니 뒤늦게 갈대를 자르고 밭을 정리하고 과수를 심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거의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고 황량한 한마디로 사람 키보다 높게 갈대가 자라고 있는 4필지가 넘는 농지에서 갑자기 일당을 받고 인부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갈대를 다 자르고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어디서 골라도 참 문재인 재주가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최정호라는 사람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로 10억의 평가 차익을 올리고, 자,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뺨치는 솜씨를 보이고 박영수는 일본의 아파트를 어떻게 샀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국민 순수한 서민들인 거죠. 자, 이런 자들을 꼽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도덕적 의식은 자기도 틈만 나면 온갖 편법으로 가족들부터 살아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아들 문제, 문재인 딸 사이 문제, 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쯤 되면 잘난 척 하지 말고 나도 역대 대통령처럼 산마디로 시류에 따라 사는 허접함이 가득 차 있다 해야 될 건데 저렇게 잘난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망하나 자영업 치킨 게임, 출혈 경쟁의 수익성 역대 최저, 소비자 서비스 부가가치율 역대 최저 40.6%,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영업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줄어들어야 될 건데. 출혈 경쟁 여파로 매출 늘어도 수입은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겹쳐 충격은 커서 벼비 줄을 잇는다. 요즘 자영업자들이요, 이 부동산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라는 인간들이 자, 한 6개월 이상 한 사람 찾아가가 권리금 있는데 접근해서 겁을 계속 주고 이래서 결국은 권리금을 한 20% 정도만 남기고 빼먹은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올 자영업자한테 수수료 잔뜩 낀가 가지고 넘기고 또 그 사람도 또 망해 먹게 만드는 행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업 컨설팅 사기도 그냥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경기도 안양의 주택가에 카페를 7년째 운영하는 김모 씨는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다. 매출이 시원찮은데 인건비도 늘어나고 수입은 줄었는데 처음에 카페를 시작할 때는 좀 할만했는데 단골도 좀 됐고 2년 전부터 5분 거리에 다른 카페가 열며 손님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비용이 훨씬 늘어나서 견디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그야말로 자영업들이 지금 서민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고 서로 피해를 덮어씌우고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민의 삶은 이런데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권을 보여주겠다라고 나선 문재인은 어디서 골라도 저런 썩은 것들만 골라와서 자기가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저런 썩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못하면 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정치공학적 기술에 매몰되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박영선은 이번에 장관 자리 하나 내주고 구로을에서 내보내려고. 구로을 좋은 지역구조 민주당이에요. 요 근래 민주당이 다 해먹었죠. 김한길이, 박영선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정철을 보낸다. 또 진영의 용산에는 진영을 갖다가 장관시키고 청와대 춘추관장 했던 권혁기가 지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이도 구로을에 지금 다투고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문재인의 핵심 똘마니를 배지 달아주기 위해서 용산하고 구로을을 비우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기에는 청문회를 통과하기에는 도덕적 기준이 발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겁니다. 김연철이는 무조건 문정권이 시키는 대로 꽂혀있는 대북 정책에 앞장서니까 김연철이가 무슨 말을 했든 도둑놈이든 니 해라는 거고. 자, 최정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동산을 했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아도 관계없이 밀었다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도덕적 기준은 도대체 정치적으로 남을 타격을 입히는 정치공학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야말로 야당이 시비 거는데 불과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 운영을 하게 되면요. 국가의 시스템이나 모든 제도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것 또한 한마디로 야당에게나 적용이 되고 필요할 때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는 그런 초창기의 황당한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네 나라니 네 마음대로 하게. 네가 꽂힌데 국민을 데리고 가서 같이 죽게 하지 마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은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의 약점 때문에 또 자신이 손에 묻힌 피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덕이고 양심이고 정치도이고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북한하고 내년 총선 이기서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하는 데만 꽂혀 있고 이 앞에는 법이고 제도고 규칙이고 합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듣도 보도 못한 희대의 좌파 파시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파 파시스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게 안이한 기존의 기득권 수구 보수들의 스타일로 이 좌파 파시스트들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국당을 보고 비상한 형태로 이들을 선제 공격하고 강력하게 숨쉬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싸워도 이들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네를 공격 안 하면 너도 우리를 공격 안 할 거라는 황교안 나경원식의 안이한 방식으로 이 좌파 파시스트들을 꺾을 수 있느냐? 못 꺾는다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정치 세력에 손발 놓고도 한번 봅시다. 문이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지금 민노총이니 참여연대니 이런 데는 가끔씩 문하고 싸우는 척해도 결국은 문을 지키자고 다 몰려들 겁니다. 길거리에 동원할 수 있는 세력에서도요. 저 사람들은 기본 몇십만 몇백만입니다. 여기에 몇만이지 않습니까? 자, 충성도에서 한번 봅시다. 문이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국민 한 30%는 문한테 충성을 바칠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율이 뭐 30% 어쩌고 하지만은 한국당이 과연 황교안이 문제가 되고 한국당이 흔들릴 때 한국당을 지키자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보수 대중들을 탓하기보다는 오늘날 이따위 식의 정치를 해 나가는 한국당의 정치인 탓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쓰레기들을 장관 후보로 올려놓고 너네들이 기분 나쁘거나 말거나 라고 밀어붙이는 문의 태도는요.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합의적 시각은 어디에도 눈꼽만큼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뭉개고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꺾으려면요. 정말로 독한 마음 먹고 초장에 끝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 답답합니다.